네, 식물 발칙한 사생활 이나가키 히데히로 지음의 장은주 옮김.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식물의 발칙한 사생활. 지난 시간 비유가 많은 책이라고 했죠. 일생생활에 어떤 쉽게 좀 풀어쓰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보시면 오늘은 86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바라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바라의 과학, 이게 여기 보면 바라의 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씨앗에 대한 얘기인데 엄청난 바라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빛이 지면까지 내리쬐다는 것은 지상에 방해가 될 경쟁자가 아무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싹이 난다. 그래서 여기 잡초 얘기인데, 제초 작업을 한 후에 잡초 씨앗이 일제히 발화하는 것은 빛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다른 풀을 인간이 싹 제거한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초에 하나지 않고 빛을 받으면 싹을 내는 성질을 지닌 식물이 많습니다. 광발화성은 약한 식물이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라는 얘기가 요 바라 타이밍에 있는데, 잡초가 저기 뭐 인간들이 잡초를 싹 제초 작업하고 나가면 방해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씨앗들이 발화를 시작한다는 거죠. 굉장히 특이하죠. 네. 그래서 자신이 생존하는 시기와 때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봄에 이제 그런 식물들 있잖아요. 뭐 꽁의 바람꽃, 현오색 이런 애들이 그런 갈색의 겨울 낙엽들 속에서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빨리 일찍 꽃을 피우죠. 땅 위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봄이 딱 되는 시점에 빨리 피우지 않으면 나머지 큰 나무들이 잎을 내고 그러면 이제 햇빛을 그만큼 바닥까지 받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잎을 내기 전에 바닥에 딱 붙어서 꽃을 먼저 피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존의 번식을 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 식물의 생존 전략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보면 있는데 선인장 같은 식물들을 얘기합니다. 캠 식물이라는 게. 그래서 일반적인 식물들은 낮에 광합성을 하지만 그러니까 사막이나 이런 곳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캠 식물들은 밤에 기공을 열어서 CO2를 흡수하고 열악한 사막의 환경에서 살아남는 일종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라 타이밍 얘기한 것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또 바라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요 콩의 전략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식물의 씨앗을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쌀도 사실 벼의 씨앗이고 보리 등의 곡물이나 대두, 완두, 누에콩 등의 콩류 그리고 옥수수도 모두 식물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씨앗은 식물의 몸이 되는 배라는 아기 부분과 싹을 내기 위한 영양분이 되는 배유라는 아기의 우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예로 들면 현미에 붙어 있는 배아라고 불리는 부분이 배고 배아를 제거한 백미는 벼의 씨앗인 배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벼 씨앗의 에너지 탱크를 먹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씨앗과 마찬가지로 소화 효소로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고 다시 당을 호흡으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만점인 밥을 꼭꼭 씹어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것은 씨앗이 발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와 완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먹는 것들도 곡물류가 꽤 많고 그 곡물류부터 해서 콩이라든지 옥수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어찌 보면 식물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우리는 씨앗의 그 작은 씨앗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에너지를 곡물로서 꼭꼭 씹으면서 먹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주 기본은 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가장 기본의 씨앗이 결국 많은 에너지를 인간이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삼스러운 사실 발견이죠. 열매나 과일이 아닌 씨앗을 먹고 있습니다. 거대한 동물들이 초식 동물인 경우가 많은 것도 결국 식물을 먹고 성장하는 발화 에너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 사원에 나무가 바위를 뚫는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식물이 강을 굽어지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들이 식물이 가진 엄청난 에너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1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페이지를 시작이 아니라 끝나는 질문은 식물 잎의 위치. 자, 이게 식물의 잎의 위치 전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식물의 숨은 암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토끼 그림 보이시죠? 토끼 그림 보이시는데 식물 잎의 위치, 그리고 그 토끼 그림 밑에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나옵니다. 수학이 나왔습니다. 인기 소설 다빈치 코드에서 지하금고 비밀번호로 등장하는 숫자가 123581321입니다. 이게 뭐냐면 식물잎은 서로 겹치지 않게 조금씩 어긋나게 성장을 합니다. 즉 나선 모양으로 회전하면서 잎을 뻗어갑니다. 어느 정도 각도의 잎의 위치가 어긋나는지 식물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긋나면서 자란다는 게 이렇게 자라고 요 위로 자라고 다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어긋난다는 거죠.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잎이 한 장 나오면 다음 잎은 반대쪽에 나오고 360도의 2분의 1인 180도로 어슷하게 잎이 달리고 360도의 3분의 1인 120도씩 어슷하게 잎이 달립니다. 이렇게 잎이 3장이 나면 가지를 한 바퀴 돌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달린 방식을 보고 있으면 문득 떠오르는 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식물잎이 달리는 방식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는 것을 심퍼 브라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2분의 1, 3분의 1, 5분의 2, 8분의 3. 이 다음은 물론 13분의 5입니다. 즉 잎이 13장 나서 줄기를 5회 돌아온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심퍼 브라운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1, 2, 3, 5, 8, 1, 이 숫자가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고 3과 2를 더하면 5가 되고 5와 3이 더하면 8이 되고 8과 5가 더하면 13이 된다. 이 숫자의 나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되는 이런 방식인데 꽃점의 진실이라고 해서 또 꽃잎이 많은 꽃도 꽃잎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메리골드는 13장, 데이지는 14장, 34장, 백합은 3장, 벚꽃은 5장, 코스모스는 8장, 메리골드 13장, 마가렛 21장, 데이지 34장. 이 꽃잎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꽃잎 수가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는 것도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 그래서 이게 식물에 숨겨진 진짜 암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잎이 어긋나기로 돌아서 나는 나선형 구도 보면 궤도를 분석하면 장미는 135도. 그래서 잎차례 각도와 강합성 등이 그런 피보나치 광합성 아니구나. 각도 이런 것들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고 솔방울이 이렇게 첩첩이 쌓여 있는 모양도 피보나치 수열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무가 가지가 뻗어나가는 구조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식물은 왜 어긋나게 자라날까? 그리고 자연 속의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신기한 과학적인 구조로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그 피보나치 수열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그냥 인간이 발견하는 걸 테고 식물은 아마도 그런 광합성이나 빛의 어떤 원리를 그러니까 빛을 받거나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생존하기 위해서 이 한 방식 자체가 보니까 피보나치 수열과 꼭 닮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긋나게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꽃잎도 그런 걸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로제트 식물이라고 초봄에 이렇게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자라는 식물들도 보면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최대한 바닥에다가 잎을 벌리고 서로 다른 잎들이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쨌든 빛을 받기 위한 식물의 생존 전략이죠. 피보나치 수열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식물이 빛을 받기 위해서 나무들이 빽빽한 숲에 나무들이 자랄 때 서로 부딪히거나 이러면 조금 돌아서 자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 위를 나무 숲을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면 이렇게 하늘길이라고 나무들이 서로 약간씩 이렇게 공간을 비우면서 그 나무의 그 우듬지 머리 꼭대기가 그렇게 조금씩 서로 비켜나면서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뿌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뿌리들은 서로 합치지만 아닌 뿌리들은 서로 상대를 비켜나면서 자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꽤 기네. 피보나치 수열이었습니다. 126페이지.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더 모르겠고 찾아보시면 자연의 피보나치 수열 영상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꽃과 곤충의 흥정이라고 해서 다양한 꽃잎의 역할이라는 파트입니다. 126페이지, 125페이지 쪽입니다. 여기는 해바라기 꽃의 심에는 많은 꽃이 모여 있습니다. 해바라기나 해바라기 꽃잎처럼 보이는 해바라기에서 작은 꽃은 혀처럼 생긴 설상화라고 하고 중심부에 꽃잎이 없고 암술과 수술만 있을 뿐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나 코스모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작게 있는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것들이 사실상은 꽃이고 나머지 이렇게 뻗어 있는 것들은 가짜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꽃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도 중심부에 꽃잎이 없고 암술과 수술만 있을 뿐인데 이것은 관 속에 암술과 수술이 들어있는 관상화라고 불리고 해바라기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의 꽃처럼 보이는 해바라기 꽃은 1000개 이상의 작은 꽃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바라기 씨앗이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코스모스나 마가렛 그리고 국화과 꽃은 대부분 설상화와 관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상화는 옆으로 퍼져 있는 길다란 꽃잎 같은 걸 설상화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거를 관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잎 역할을 하는 꽃과 암술과 수술로 수분을 하는 꽃으로 분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화과 식물들도 가짜꽃, 코스모스는 가운데 별 모양의 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딸나무 보시면 하얀색 내장의 잎에 가운데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딸기 모양의 가운데가 있는데 그게 가운데에 있는 게 꽃이고요. 옆에 있는 하얀색 잎은 가짜 꽃이죠. 네. 타겹이라고 하죠. 꽃받침이 변해서 된 것들도 있고 타겹이라고도 하는데 걔네들은 그럼 그런 가짜 꽃을 왜 만드냐? 결국은 곤충들을 유혹해서 해서 수분을 매개하는 매개자를 많이 불러들이기 위한 일종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꽃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가짜 꽃을 만들어서 좀 더 화려하게 해서 곤충이나 매개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혹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가짜 꽃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수국도 마찬가지죠. 예, 수국도 주변에 이렇게 가짜 꽃을 막 피우어서 화려하게 좀 하고 가운데 있는 게 진짜 꽃이죠. 그래서 테두리에 가장자리에 가짜 꽃을 피우고 이제 수분을 다 하고 나면 그 테두리에 있는 꽃들은 시들어서 뒤집어집니다. 이제 나는 수분을 했으니 더 이상 벌이나 곤충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돼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 신호 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수분을 하고 나면 그 가짜 꽃들이 뒤집혀서 이제 올 필요 없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국 같은 경우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공 수국들은 그런 수분을 못하는 그런 무성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식을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조경용 수국들은. 근데 산수국은 테두리가 있는 곳들을 산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도 여기까지 일단 2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문들의 발칙한 사생활 2편이었습니다.